오늘 뉴스일 라이브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우성 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놓고 정치권에서 입법 논의가 촉발됐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할 뉴스일 라이브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배우 정우성 씨. 지난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올지 말지조차도 관심이었는데 나왔습니다. 시상자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본인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최 교수님,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본인이 물론 이미 그전에도 SNS를 통해서 또는 본인의 소속사를 통해서 아버지로서 역할은 다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혼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갑론을박은 있었죠. 실제로 지금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하고 약간 달라진 게 사실은 이제 혼외로 아이가 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의 여론들이 많이 좀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한들 본인한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숨게 되면, 만약에 숨는다는 제 표현은 나오지 않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냐 또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에게 이미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생각의 변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어제 나와서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성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고 정답은 없을 겁니다. 청룡영화상 측에서는요, SNS에 행사에 참가한 배우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씨 영상에만 댓글 기능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아무래도 청룡영화상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논란되는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정우성 씨와 관련된 뉴스에는 댓글들도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제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다만 이제 해시태그를 또 달았는데요. 청룡의 진심, 정우성의 진심이라고 해서 아마 정우성 배우가 이 영화제에 등장을 해서 본인의 입장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부분을 진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제의 어떤 정확한 의도나 이런 영화인들의 축제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다른 배우들의 영상과는 달리 유독 정우성 배우에 대해서만큼은 댓글을 다는 기능 자체를 좀 차단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우성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뉴스엘 라이브에서는요, 이 논란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정치권의 입법 논의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보수 진영 측에서 비혼 동거 가족에게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처럼 등록제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혼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혼인을 조금 쉽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등록 동거원이란 새로운 혼인 제도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는데 박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등록 동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에게도 법적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1999년에 프랑스에서 팍스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삼보라는 제도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법률혼 제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이혼의 절차, 특히 이혼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하면 한 3, 4년씩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때문에 그러는데 이 팍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 재산 분할과
부분과 같은 부분들이 다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자료는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굉장히 간명해지죠. 혼인도 굉장히 간명해집니다. 양자가 합의만 하면 혼인을 할 수가 있고 양자가 합의만 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강점이 되는 게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현재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누군지는 확실하지만 그러면 그때 이제 현재는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팍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등록동거원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록동거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등록동거원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추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권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양육비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간명하게 정리되는 장점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팍스가 도입된 이후로 현재 정규 법률혼의 비율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50% 정도에서 30%로 낮춰졌다가 최근에는 10% 내외로 한 자릿수로까지 떨어졌고 팍스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사실혼 관계에서 비혼 출산 자녀들의 양육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혼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종교계에서 박 대변인님, 종교계에서는 이게 마치 이제 동성 부부에게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같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혼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동성혼이 도입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적인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유지시켜주면 동성혼 가족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성혼 일반적인 법률혼보다 한 단계 낮은 이와 같은 팍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처음 도입될 땐 약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법률혼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이 팍스로 도입이 되고 나면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혼을 하는 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헤어지기도 좀 더 가볍게 헤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이 되면서 법률혼 자체가 거의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뭐 성숙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성혼에 대한 논의보다 앞서서 사실혼과 법률혼의 중간 단계로서 이 등록 동거혼이라는 팍스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 나의원뿐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도 여기에 목소리를 덧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이게 약간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났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 어떤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는 한 40%를 넘게 해가지고요. 10년 동안 12.5%포인트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3년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4.7%가 이른바 법률혼인 아닌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게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뭐 이게 결혼 문제를 떠나서 예전에 뭐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남자가 좀 그 데이트 비용을 좀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반반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났는데 만난 거 다음에 헤어짐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뭐 각박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각박하다고 생각되는데 만났는데 헤어짐을 생각하고 헤어질 때 뭔가 이거를 깔끔하게 뭔가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떤 세태도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서 자연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 부대변인님의 네, 지극히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듯한데요. 장 변호사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제도라면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정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굉장히 이 출산율이 낮았다가 99년도에 아까 짚어주신 팍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 사태로 지금 보면 느슨한 양육 공동체로 가족을 일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가족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출생 그리고 혼인이 분리된, 그러니까 이른바 혼외자 아이들이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정책적인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족 형태를, 이게 동거혼이든 어떤 다른 결합 형태든지 간에 이 부분을 전제해놓고 상정해놓고 예산 지원 등도 있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안이 좀 강구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에서도 이 이슈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이번 정우성 씨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의 혼외 출산 인식에 대한 보도가 나갔는데요. 정우성 씨 사례가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둘러싼 국가적 논쟁을 촉발시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신의 보도? 외신의 보도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뭐 그런 양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정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촉발시킨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저출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가족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남편, 아내, 엄마,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얼마나 잘 할 거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도 사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과연 사회 구조 속에서 잘 보호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이슈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면서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어떤 체제 안에서 탄생하지 않은 아이라도 사회가 보호하고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결혼이 안 하고도 어떤 본인의 가족관계 구성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BBC의 이런 보도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본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항상 그 나라 관점에서 보도를 할 게 아니라 당사국의 문화나 사회 환경 변화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도할 게 아니라 보도는 항상 그 당사국의 입장에서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배경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정우성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법적인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사실 단순히 내 친자식이 맞다 해서 끝나면 법률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인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요. 인지라는 건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서 다른 뭐 재판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도에서는 문가비 씨는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 거고요. 다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임의인지, 그러니까 자발적인 인지가 없으면 재판으로 친자임을 또 밝혀가면서 강제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임의인지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현재 구조 속에서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친부인 정우성 씨 사망 시에는 전체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법률상 지위를 받게 되고요. 또 양육비도 당연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또 이 아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논의까지 촉발시킨 정우성 씨 이야기 해봤습니다.